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모든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지 코스트는 아까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이거 3개월째 얘기입니다. 처음 3개월째에서 해지 코스트를 보면은 아까 마이너스 1.65였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1.65만큼 손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해지 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든다. 그 다음에 수입은 여기 잘못됐네. 일본 국채가 아니라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겠죠. 예. 일본 투자자 관점이니까요. 일본 투자자는 받은 달러를 가지고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얼마냐면은 지금 대략 뭐 2.4 이 근처잖아요. 그때 요거를 봤을 때 제가 봤던 게 한 2.36입니다. 그러면 일본 투자자의 순수익은 수입에서 해지 비용 뺀 거. 제가 약속 드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한다. 예, 그렇게 약속 드린 거 그대로. 그러면 예상 수익은 처음 3개월째에 이제 딱 생각하는 예상 수익은 얼마냐면은 2.36에서 여기 계속 오타가 있네요. 여기 1.65를 뺀 거. 그러면 0.71%가 된다. 71 bps가 일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상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예상이란 말을 제가 한 건 뭐냐면 요 해지 비용이 1.65로 계속 유지되는 거,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이 0.71%의 일본 투자자는 수익을 얻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는 그냥 수합 딱 한 번만 했을 때는 일본 투자자가 무조건 손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지금 10년물 그 JGB 10년 그 일본 국채 10년물이 얼마냐면 0.25예요. 이런 과정을 딱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25보다 훨씬 크죠. 거의 3배 정도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윈윈이죠. 물론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적게 먹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윈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FX 수업만 봤을 때는 일본 투자자는 절대 그런 거래를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CCBC,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투자자가 이러한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은 미국 투자자는 수익이 확정적이에요. 3개월 뒤면 수익이 딱 확정적으로 되는데 일본 투자자는 이게 3개월이 10년이니까 40번 동안 계속 현재 상황이 유지가 돼야지 그만큼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까딱해서 잘못해서 해지 비용이 확 커진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불리한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일본 투자자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만기가 불체예요. 즉 뭐냐면 일본 투자자는 3개월마다 10년짜리 그 자기가 구입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계속 FX로 해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3개월마다. 그리고 이걸 롤오버라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익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죠.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미국 국채하고 일본 국채의 차이가 충분히 커야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의 뭐라 해야 되나요?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은 뭐냐면은 수입, 즉 미국 국채를 샀을 때 그 금리에서 해지 비용 3개월마다 FX 수합하는 거, 요걸 뺀 것이 과연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 이게 뭐 이게 예상 수익이라면 현재 이게 뭐 한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래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게 뭐 한 1.0이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0.1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이게 폭이 넓으니까 설령 그 중간에 FX 수합을 하면서 생기는 그 해지 비용이 커지거나 하더라도 충분한 이 버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1이었을 때보다는 1.0 또는 뭐 2.0까지 갔다 그러면은 많은 이 일본 투자자들이 이 거래에 응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미국 투자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3개월 단위로 여기 거래를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국의 단기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와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실제 뭐 지난번에도 그 일본 국채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 국채를 왜 매입하나 여기에서도 보면은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금리 차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미국 달러를 가진 그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 많이 가진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요 거래에 참여해서 일본 국채를 많이 매입을 했다. 마이너스 금리인 중국의 금리는 오히려 플러스인데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때 알 수가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 수합이라는 요 분야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단기 투자자와 3개월짜리로 FX 수합하는 투자자하고 일본 또는 해외의 장기 투자자, 여기는 CCBS, 여기는 FX 수합만 하는데 요 두 투자자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CCBS다. 그래서 단순한 금리,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한 금리 차이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할 수가 있겠죠. 뭐 미국이 금리 올렸는데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으면 달러가 우르르 탈출할 거야.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베이시스 알파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0보다 살짝 작았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에 더 낮은 금리의 국채를 사러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파가 0인 시대하고 베이시스가 0보다 작은 시대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FX 수와 베이시스, 즉 알파라는 게 왜 2008년 이전에는 0이었는데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왜 0보다 작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이게 오는데요. 그게 바로 바젤 3 레버리지 규제 때문이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젤 3 레버리지 규제는 뭐냐면요. 레버리지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전체 자산분의 자기 자본. 요게 보통 뭐 이거를 거꾸로 분자분모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바젤 3 레버리지 레이쇼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은행으로 본다면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 이제 대체해서 왼쪽에 있는 자산이고, 자본은 뭐냐면 정말 자기 갖고 있는 자기 순수한, 이제 자기가 자본금 얼마 갖고 시작했다, 뭐 그 자본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본이 많다는 거죠. 그럼 자본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산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해 준 게 부실 대출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뭘로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본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대순상각이라 그러네. 그런 걸로 통해서 그거를 감소시키겠죠.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하겠죠. 그러면 자본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5% 또는 뭐
3%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게 바젤 3 레버리지 규제의 뭐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면 왜 이게 나왔느냐? 이전은 3%도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본이 자기 은행에 딱 갔더니 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분의 자본이 뭐 1%, 2%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규제가 나오니까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차 대조표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은행이 뭐 자본이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채도 있겠죠. 부채가 90이고 그 다음에 자산인데 자산이 100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비율의 A분의 A가 10이잖아요. 10%죠. 100분의 10이니까 10%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높인다는 건 뭐냐면은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 업체인데 이게 높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라 해야 되나 그 레버리지 활용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은행으로서는 나름대로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뭐 영업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FX 수합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은행이면은 은행이 이게 미국 은행이에요. 뭐 JPM이라고 하죠. JP 모건이라고 한다면은 은행이 FX 수합을 하면은 달러를 대출해 주죠. 달러를 빌려주죠. 그러면 달러 뭐 예를 들어 100달러 이게 대출한 게 여기에 잡힙니다. 그런데 동시에 엔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엔화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로 잡히죠. 엔화 뭐 1000엔 뭐 10이라고 하죠. 저게 그 환율이 10이라고 그러면 1000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의 자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채와 자산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자본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얘기 뭡니까? 이 비율이 10%였다가 5%로 뭐 예를 들자면요 감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은행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바젤 3 이전에는 레버리지 규제는 그냥 은행이 알아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규제가 딱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이걸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누군가 와서 일본 은행이 와가지고 우리 엔화랑 달러랑 좀 수합 좀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얼마든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차 대조표 비용이 다시 말하자면 바젤 3의 레버리지 규제가 이게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바젤 3 이후에 레버리지 규제가 들어오니까 힘든데 나 100달러는 못하겠고 한 10달러밖에 못하겠어. 그럼 너는 엔화 100원어치만 나한테 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줄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가 필요할 때 달러에 대한 공급이 또 줄어들고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에 일상적으로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그런 거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럼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전처럼 대차 대조표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때는 그만큼 또 이 달러 공급이 받쳐줬었는데 이게 달러 공급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달러 공급은 받쳐주지 않고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FX 수합 시장에서 이 알파라는 게 거의 0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반영해서 달러에 대한 그 공급 부족을 반영해서 이게 알파가 0보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의외의 결과죠. 바젤 3는 이제 2008년에 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수많은 그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럼 또다시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런 위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온 게 뭐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대출한 거 있으면 은행의 자산은 보통 대출로 잡히니까요. 대출한 것뿐에 너네 자본 이것 좀 비율 좀 높여.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즉 뭐냐면 알파가 0인 시대에서 알파가 0보다 일상적으로 0보다 작고 또 위기 때 알파 이 마이너스가 더 심화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